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지요? 이제 본격적인 또 여름 날씨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여튼간에 더울 텐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가 또 변이 이제 그 바이러스로 많이 또 나타나면서 아마 눈으로 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제 눈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잠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 그 눈에 이제 눈이 계속 눈물이 나고 또 눈이 이제 오래 가면 또 여러 가지 그 또 눈꺼풀도 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뭐 또 뭐 바이러스가 뭐 그런 쪽으로도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먼저 이제 저도 뭐 코로나는 이제 걸렸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대해서 제 10장 섭식장애, 이 섭식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식장애는 1번 의미서부터 6번 대체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섭식장애의 의미입니다. 일단 용어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면 이 섭식장애는 뭐냐면 이 급식장애, 그 다음에 섭식 태도, 섭식 유형, 그 다음에 식유형, 그 다음에 섭식 행동, 식이 행동, 그 다음에 식이장애를 이런 것들과 같은 용어의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하고 그래서 섭식장애는 뭔가를 이제 밑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섭식장애는 자 여기 식이행동, 식이행동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몸매, 즉 마른 몸매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인해서 계속 굶거나 약을 먹어서 어떻게 돼요? 부적절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등 극단적 다이어트에 비성장적으로 집착하는 어떤 질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식장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장애인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질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마른 몸매에 대한 강한 욕구가 실질적으로 보면 먹질 않으니까 이 부적절하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오는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석식장애는 불규칙한 어떤 식사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밥을 안 먹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든지 어떤 폭식 그 다음에 음식의 이 조절감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에 과도한 집착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 또 영양결핍 상태인데도 음식 섭취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촉발되는 식사 행동의 문제 행동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섭식장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섭식장애란 이 청소년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체중이나 그다음에 어떤 이런 체중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이 음식과 체중이 어떻게 돼요?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일종의 정서장애다. 그러니까 정서장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10대 그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아이돌 가수. 저는 한번 아이돌 가수의 어떤 그런 인터뷰를 잠깐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저희들도 요즘에 이제 뭐 TV를 우리 자녀들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마 그 TV를 치고 나서부터 거의 뭐 한 뭐 2, 30년, 25년 이상은 TV를 안 놓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컴퓨터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이들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뭘 먹느냐 하는 보니까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 종류 하나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식빵 뭐 식빵 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쪽을 먹고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거에 대한 것들을 엄청 자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먹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그거 먹고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냐, 버티기가 가능하냐, 뭐 이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우리 아이들 가수들을 볼 때 너무나도 참 이런 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그 몸 상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섭씨 장애는 과도하게 자기 체중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체중에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이런 정서 상태가 우리가 정서 장애다라는 것이 이제 섭씨 장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30대에서 40대 뭐 20대는 마찬가지고 이런 그 이제 그런 연령대도 지금 보면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요즘 생기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형 관리와 관련된 뭐 일단 그 다이어트 식품도 있지만 그 운동 이런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먹으면서 또 많이 걷고 이렇게 운동했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다 보니까 먹으면 먹는 대로 뭐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거의 얼마나 걸렸습니까? 중학교는 저희가 걸어갈 때 보니까 1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4, 50분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말랐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과체중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과체중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이런 그 영양 결핍이 아니라 영양 과다 섭취로 인해서 상당히 또 어려운 점도 있는데 또 이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섭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신경성 식욕부진, 신경성 여기에서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 이 논의가 언제 됐냐면 1694년에 여기에서 이제 그 모던이라는 학자가 이에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어떤 그 신경성 쇠약 상태를 거론하면서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그 신경성 식욕부진증 이걸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모던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식욕 감퇴, 월경 불순, 그다음에 음식 회피, 여임, 과잉 활동 이런 어떤 신경계의 기능 장애에서 이게 이제 비롯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과 그 다음에 여기는 신경성 폭식증이 있습니다. 폭식증. 이 폭식증은 반복되는 폭식을 한 후에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이제 부적절한 이 보상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가끔씩 여러분들 아마 TV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먹고 화장실에 가서 뭐 해요? 화장실에 가서 이 구토를 유발해서 이거 다 먹은 것들을 다 바깥으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토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이노제나 하제 사용을 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도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소활체라든지 뭐 바로 이제 뱉어내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식 및 다이어트, 그 다음에 지나친 운동과 같은 이런 행동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보면 이제 정신장애라는 거예요. 정신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장애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 이거를 포괄하는 섭식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첫째가 체중 증가와 비만의 강박적인 걱정과 함께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하게 체중 유지를 위해서 음식 섭취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또 특징이 있고요. 셋째는 뭐냐면 자신의 체형과 체중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평가가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캐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캐스퍼는 죄송하네요. 이 캐스퍼는 이 사람은 어떤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캐스퍼라는 사람은 그 연구에 의하면 섭식장애는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발현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이 언제냐 하면 14세. 그래서 여기 13세에서 16세. 요 세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섭식장애는 주로 남학생보다는 어떻게 돼요? 여학생 중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중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죄송하네요. 자꾸 섭식장애는 남학생보다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꼭 이 여학생들은 많이 나타나지만 남학생은 안 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 안 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여학생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세계 어떤 보건기구 WHO죠. WHO에서는 뭐냐면 이 청소년기의 섭식장애를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할 어떤 면에서 보면 소아 청소년 질환, 소아 청소년 질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또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의 섭식장애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섭식장애 유형은 신경성 식욕부지증과 신경성 폭식증, 이걸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이제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상 체중 유지를 거부하고 체중 증가에 극심한 공포나 어떤 체형 또는 신체의 크기에 심각한 수준의 지각을 보이는 장애다. 한마디로 이 장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한의 어떤 면에서는 정상 체중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어떤 그런 중요한 측면은 이 신체상의 어떤 그런 손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자신이 객관적으로 매우 야위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뭘 느낀다는 거예요? 뚱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야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살을 빼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먹질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뤄가야 한다는. 그래서 이들의 어떤 필수적인 인지는 뭐냐면 빈곤한 자아상이에요. 빈곤한 자아상. 빈곤한 자아상. 그래서 특히 신체의 어떤 그런 부정적 우리가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실제적인 그 지각 왜곡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체 치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중 감소는 탁월한 성취와 뛰어난 자기 통제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체중 증가는 어떻게 돼요? 용납될 수 없는 자기 조절의 실패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중 감소하고 체중 증가가 있는데, 체중 감소는 이 자기 통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소는 자기를 통제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 감소를 했다는 것이고, 체중의 증가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조절을 실패,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평균 발발 연령은 몇 살이냐면 17세라는 거예요. 17세고 그다음에 4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비율은 여성이 한 10분의 1 정도, 남성은 10분의 1 정도, 대다수의 어떤 여성에게서 이제 이렇게 발병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신경성 폭식증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폭식증은 많은 양의 음식 섭취와 먹는 행위의 어떤 조절 능력 상실을 이제 그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은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이 이를 겪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어떤 훔치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 남용의 발생률도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폭식증에서 보이는 이 은폐 경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용,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각,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어떤 물질상 등은 알코올 남용에서 관찰되는 특징으로 공통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성 이 폭식증 여성들은 이를 겪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 자아, 즉 타인이 지각하는 자에 훨씬 더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실적으로 보면 겪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여기에 이제 타인이 지각하는 자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손상된 사회적 자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식 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회적 인정을 얻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불안을 체중이나 음식에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제한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섭식 장애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지시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자, 섭식 장애는 특히 이제 청소년 그리고 젊은 여성층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병률이 1에서 어떤 4%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1에서 4%가. 그리고 여성에게는 4에서 22%가 어떻게 돼요? 신경성 식욕부진증 또는 신경성 포식증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섭식 장애의 어떤 그런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식 장애는 최근 20년 사이에 주로 어떤 그런 선진국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제 급격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500만 명의 어떤 그런 섭식 장애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여성, 젊은 그 청소년의 여성기가 약 한 1%가 신경성 식욕불균증으로 인해서 한 3에서 5% 정도가 이 신경성 어떤 그런 폭식증으로 이제 진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한 외모 중심의 사회 분위기, 그리고 날씬함의 의미 기준을 제시하는 어떤 대중매체의 영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체상 왜곡과 더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섭식 장애의 어떤 유병률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걸 가지고 아마 조사를 한 것을 발표 보면, 자, 최근 30일 동안 체중 감소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지 질문의 여학생은 어떻게 돼요? 42.5%, 남학생은 2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배가량 높은 비율로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학생은 중고등학생 중에서 중학생이 23.7%, 고등학생이 24.2%, 모두 비슷한 수준이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44.%, 고등학생도 41.8%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중학생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어떤 비율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으로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을 어떤 면에서는 상품 가치화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상품 가치성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이 어떤 그런 한 인격체로서, 또 남성도 어떤 인격체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여성을 상품화를 가르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면 성매매까지, 성과 관련된 것까지 이 연결이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이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연예인들이나 어떤 아이들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날씬한 어떤 그런 그 몸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상대적으로 나는 정말 뚱뚱하다. 자기도 날씬한데 불구하고 나는 뚱뚱하네. 그리고 또 밥을 안 먹게 되고, 그리고 안 먹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또 먹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또 위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또 위험 영향도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섭식 장애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히 이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많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학생 수준에서는 중학생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중학생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중학교 학생들이 오면 화장품 그 세트가 있더라고요. 이걸 가져와서 계속 그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참 심각한 현상들이다라고, 뭐 그 상황
고도로에서는 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또 나타나고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한두 명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청소년 섭씨 장애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적 원인입니다. 자, 석식 장애의 원인은 여러 어떤 심리학 이론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정신 분석학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프로이드는 먹는 행동을 성적 표현의 대체 행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행동을 성적 표현의 대체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에 의하면 뭐냐면, 자,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는 이 환자는 성적 욕구를 부인하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식욕부진은 탐욕의 방어제 기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혹은 음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돼요?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권위적 존재로부터 이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타나는 갈등의 결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 전통에 의하면, 자, 대중매체를 통해서 날씬하고 매력적인 것이 이 표준이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어떻게 돼요? 날씬하고 매력적인 것에는 뭐가 따릅니까? 여기에서는 날씬하고 여기에서는 매력적인 것은 이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보상이 아니라 여기는 처벌, 여기는 처벌이 주어진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것에 이 공포감과 그다음에 두려움, 이 두려움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그렌 외에 여러 가지 학자들은, 자,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체중 증가의 공포가 압도적인 상태로, 신경성 폭식증은 체중 증가의 공포와 음식 섭취 욕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섭식 장애를 자신의 어떤 신체에 대한 왜곡된 기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몸매를 어떻게 돼요? 실제보다 더 뚱뚱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몸매보다 훨씬 더 마른 몸매를 갖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어떤 실제 몸매와 이상적 몸매 사이에 큰 어떤 면에서는 이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가동한 이 절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심리학자들의 어떤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섭식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으로서 이제 자아 관련 요인과 이제 그 외모 관련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아 관련 요인은 연구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아 개념, 그 다음에 자아상,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신의 지각이라든지 인식이 섭식 장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이 명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마른 체형을 이상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자신에게 덜 내면화시키는 반면에, 자아 개념이 덜 명확한 사람은 그런 가치를 어떤 자신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 외모 관련 요인은, 자, 신체 이미지라든지 또는 신체 어떤 불만족, 이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의 내면화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의 내면화는, 자, 마르고 날씬한 체형을 이상적 몸매로 간주하는 이런 사회 문화적 관점을 자신의 기준으로 수용하는 이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몸매는 어떤 유능함, 그다음에 성공적인 삶, 철저한 자기 관리, 그다음에 성적 매력 등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상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른 체형의 어떤 내면화는
섭식 장애를 부추기는 큰 요인으로 또 거론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상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마른 사람들은 이런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뚱뚱한 사람은 처벌,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른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성적 매력 등 이런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른 체형의 내면에는 섭식 장애를 부추기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이제 뭐 특히 이제 다 이제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 연예인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달되는 이미지는 나는 뚱뚱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누구누구처럼 몸매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여러 가지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말른데도 불구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그 현상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관리와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노력으로 인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른 체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더 뚱뚱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젊은 또 청소년들 또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초중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또 교육과 함께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갈 이러한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 섭식 장애의 원인으로서 이제 생물학적 및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 신경 생물학과 신경 내분비 체계의 어떤 이상 등 생물학 및 유전적인 요인이 이런 섭식 장애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런 이 요인들이 섭식 장애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 모두 어떻게 돼요? 많은 신경화학적인 문제와의 어떤 연관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섭식 장애를 발달시키는 위험 요인으로서 이런 어떤 잠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섭식 장애의 그 어떤 유전학적 요소로서 섭식 장애와 직계 가족 사이의 어떤 높은 이 발생률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주라는 사람은 이 섭식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가족을 둔 사람에 비하여 섭식 장애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돼요? 4내지 5배 정도 높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런 섭식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서 일어났던 섭식 장애 확률을 가진 사람이 4내지 5배 정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피켈과 가노라는 이제 이런 학자도 섭식 장애와 임상적 보고에 의한 연구 결과에서 신경성 폭식증은 부모 및 가족이 과추중일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런 부모나 가중이 가체중일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족력. 그래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날씬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계속 그런데 가족이 좀 어떤 체구가 크고 뚱뚱하다 그러면 이것도 또 가족 간의 관계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떤 그런 가족력에 의해서 이런 어떤 가족들의 외형적인 어떤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그 과정상 절제하고 그다음에 음행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피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섭식 원인에서 이제 개인적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개인적 요인은 자, 평범함의 공포입니다. 평범함. 이제 개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자,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주요 개인적 요인으로는 평범함의 공포다. 그래서 이 공포는 스스로가 매우 평범하고 일방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견딜 수 어떤 면에서는 견딜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포는 스스로 매우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모든 평범하고 인간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견딜 수 없는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신체상의 인지적 왜곡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전부나 일부분의 크기나 모양 이것을 어떻게 돼요? 가대평가하고 그다음에 해석하는 이런 어떤 자신의 신체상의 왜곡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완벽주의 성향인데, 자, 자신에게 지나친 기대와 이 기준을 어떤 면에서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섭식장애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린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무가치와 무능력 이런 것들을 완벽주의적 행동으로 방어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불안과 심리적인 문제를 면역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것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낮은 자아 존중감은 자, 어떤 신체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고 이제 자신을 무가치하고 그다음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자아 존중감이 심하게 손상될 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무기력하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지각해서 자율성을 상실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신체적 기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서 발생된다는 거죠. 자, 우울장애입니다. 우울장애. 자, 이 우울장애는 일상생활에서 여기는 처지는 기분, 그다음에 슬픈, 무기력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에는 흥미가 어떤 면에서는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실제 어떤 자기 모습과 기대되는 모습 간의 어떤 괴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이런 것들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장애는 여기서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노출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 인간관계 회피라. 인간관계 회피.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아 존중감이나 그다음에 자신감 이것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문제가 너무 크고 버거워서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기존의 대인 관계도 회피하는 경향, 이러한 경향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인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적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스에 의하면 후스는 이제 1990년도에 자, 일반적으로 이 섭식장애 가족에게서 혼란스러운 가족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신경성 식욕부진 가족보다 신경성 폭식성 가족에게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현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이 에이슬러는 이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가족적 요인으로서 요인에서 뭐냐면 부모의 어떤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부모의 나이, 가족 구성원, 그다음에 가족 내에 발생하는 사건, 그다음에 부모의 어떤 성격과 태도, 그다음에 부모 자녀와의 어떤 특수한 관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장애를 유발하는 그 가족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섭식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신경성 포식증 환자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모두 자신을 보살피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 양육자인 그 어머니의 보살핌에 더 그 많은 문제가 많았다고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겪는 이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섭식 자녀의 어떤 그런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부하고, 그다음에 예민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자녀 분리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면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강박적이고 변덕스럽고, 그다음에 소외되어 있거나,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무기력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무력하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어떤 학자들을 보면, 신경성 식욕부진을 겪는 딸의 어떤 가족들은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고 가족의 단결력을 보이는 데에만 열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문화적 요인입니다. 그 사회문화적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식 장애의 원인으로서 이제 사회적 요인인데, 섭식 장애를 일으키는 사회문화적 요인들 중 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어떠냐면 성역할 정체성입니다. 성역할 정체성. 그래서 생물학적 성과 달리 성역할 정체성은 어떠한 태도나 행동, 그다음에 성격이 전형적으로 남성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여성인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문화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어떤 사회적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아동들은 청소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엄격한 여성적인 어떤 성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독립적인 전체성을 가진 유능한 이 여성상, 즉 슈퍼우먼과 같은 여성적 성 역할, 어떤 면에서는 요구의 이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감은 어떻게 돼요? 어떤 존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존중의 눈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체적 자아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에게 완벽한 여성이라는 그 이상적 여성에 대한 성역할 추구와 완벽한 자신을 위한 어떤 투쟁은 완벽한 신체를 위한 투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 섭식 장애에 어떤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섭식 장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신체, 그다음에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도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개인의 외모와 신체 지수에 대한 어떤 신념과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대중매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마른 몸매여야 착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때요? 미디어를 통해서 날씬하고 아름다운 외모가 성공의 대표적인 전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어떻게 돼요?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창 이런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기까지 이제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학생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하고 다 이제 같이 있잖아요.
중학교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오면 조금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중학생들 처음에 입학해서 옷 입으면, 여러분들 한번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치마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무릎에서 이만큼 다리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입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이 여기 내려오고 허벅지 있는 데까지 그냥 다 가죠. 너무 빽빽하게 이걸 줄여 입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볼 때도 너무나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아이고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어떤 현상으로서 좀 바라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매스컴으로 인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날씬하고 아름다운 어떤 외모가 성공의 대표적인 인물로 전인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그 학생들이 이 매스컴에 따라서 또 우리 그 연예인을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의 어떤 그런 날씬한 것만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성공의 유인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기까지 이른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어떤 통제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마름의 욕구를 강하게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는 점차 어떻게 돼요? 어린 대상, 즉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이런 게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즉 다이어트의 성공은 어떻게 돼요? 자기 조절이 가능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체중 증가는 어떻게 돼요? 체중 증가는 자기 관리를 어떤 면에서는 철저히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는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통념이 이제 청소년 사이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청소년 중에서 날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뚱뚱한 사람은 이게 보면 어떤 보상을 이게 주어지는 데보다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가 주어진다 그랬지 아까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뚱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들을 특히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이돌 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의 어떤 그런 마른 외형 이것이 어떻게 돼요? 최고의 아름다운 외형이라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른 외형이 곧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형성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마른 것이 곧 성공의 신하고 뚱뚱한 것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획적이도 못하고 뭐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마른 외형이 곧 성공이라는 신념을 이제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중매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문화적 압력은 어떻게 돼요? 모든 여성에게 내재화되어 있고 남성보다는 어떻게 돼요? 특히 여성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날씬함과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 매력의 사회적 이 기준은 너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섭식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씬함과 어떤 신체적 매력의 사회 문화적 기준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섭식장애에 노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어떻게 돼요? 문화적으로 날씬함 추구와 건강을 위한 적당한 운동이 아닌 과도하게 몸매를 가꾸는 운동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섭식장애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날씬함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살을 빼고 그다음에 어떤 과도한 몸매를 가꾸는 이런 어떤 몸매를 통해서 가꾸는 이러한 어떤 섭식 운동은 그 섭식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취 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체중 감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돼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의미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몸매를 다이어트를 해서 자기 어떤 그런 신체를 잘 가꾸고 그것이 곧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공적인 측면으로서 이루어가는 이런 어떤 사실 어떤 경쟁이잖아요. 경쟁에서 사람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사실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많은 몸매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성공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신체적인 뭐 다른 어떤 영향이라든지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꼭 해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예요? 대중매체잖아요. 대중매체. 네, 대중매체.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연예인들 누가 뭐 어떤 그런 어떤 다이어트를 했다. 뭐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뭐 그런 어떤 상품이나 뭐 그런 어떤 그 식이요법 뭐 이런 것들이 금방적으로 이제 뭐 또 전파가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그냥 무자비로 청소년들에게 전파돼서 청소년들이 그냥 뚱뚱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뚱뚱하다. 그래서 더 먹지 않고 더 어떤 면에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또 그런 사회가 바르게 또 이루어가는 사회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대중매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뉴스도 이제 그래서 보면 뉴스도 보면 매일 그냥 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어떤 선행을 하고 뭐 선행을 했던 그런 것들이 뉴스라든지 어떤 뭐 좋은 측면에서는 뉴스를 봐야 되는데 이런 뉴스를 나오면 안 본다는 거죠. 응?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을 그냥 어떤 면에서 폭행을 했고 마약을 했고 남을 어디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만 그냥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그런 현상들이 또 접한 현상들은 또 그런 현상들이 이뤄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뉴스를 통해서라도 요 각으로 해온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인생이 조금은 남이 봤을 때도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뚱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잘 관리해 가고 건강하게 유지해 가고 그다음에 건강한 정신에 어떤 건강한 어떤 뭐냐 육체의 건강한 정신이 된다고 건강하면 거기는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것만 꼭 성공의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뭐 어떤 성공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시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그런 체중 감소만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들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섭씨 장애를 겪고 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가면은 우리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 섭씨 장애의 어떤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원인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대책하게 나오겠죠. 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문제 하나만 보고 잠깐 쉬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섭씨 장애의 문제에 있어서 자, 신체적 문제입니다. 자, 이 섭씨 장애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따른 결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혈관 기능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체온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살을 빼고 나면은 뭐 마른 사람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체중, 저혈압, 뭐 그다음에 저체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혈압, 그다음에 탈수 현상, 그다음에 소화기능 장애, 체내 비타민이나 단백질 등 이 영양소의 심각성 결핍, 그다음에 부정맥, 뭐 여러 가지 어제 다리가 붓단지 다리가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기아 상태로 인한 골다공증, 그다음에 전반적인 신진대사 저하, 갑상선 이상 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다이어트에 따른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계속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이 여자 청소년들에게 내분비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뭐 무월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합병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어떤 심각한 내과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갑작적인 어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신체의 이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합병증까지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경성이고 어떤 식욕부진, 그다음에 신경성 폭식증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소화기 내에 운동이 감소가 되고 만성적인 어떤 변비약을 복용을 하게 되고 자발적 구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장 기능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이 섭식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급격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인 발달 현상, 즉 성장 정체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 장애의 이런 것들이 이제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자, 성인에 비해서 체내에 어떤 비축시키는 영양이 적기 때문에 성인보다 어떻게 돼요? 높은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이 섭식 장애를 겪게 되면 영양 섭취 영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장기, 뼈골절, 근육 이런 형성의 신체적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청소년의 섭식 장애는 여러 가지 어떤 다이어트에 따라서 그게 어떤 성공적인 요소를 본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합병증 형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사회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그 섭식 장애, 섭식에 대한 어떤 그런 다이어트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 볼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섭식 장애 문제에서 심리 정서적 문제입니다. 요거는 잠깐 10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